김현정 원장님께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입학하시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여의도성모병원 전임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외래부 교수, 가톨릭대학교병원 외래조교수를 역임하시고 APAG, AAGL, 시드니 초음파학회 연수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분당제일병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다양한 학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단제일여성병원 부인과 내시경 센터에 있는 김현정입니다. 오늘 임상 사례로 알아보는 자궁내막증 치료와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궁내막증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궁내막증의 치료 접근법으로 수술적 치료 시 고려사항과 또 약물 치료 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자의 임사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머리를 한 후 저희 병원 케이스 10케이스 정도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내막증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9.1%씩 자궁내막증 질환에 진단받은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의 약 10%, 난임 여성의 약 20에서 5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진단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증상이 발현되어서 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까지가 평균 2.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자궁내막증 진단을 이제 과거에는 복강경 수술로 인한 정확한 조직적 확증을 받아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런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여서 수술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6.7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환자들이 첫 증상 발현으로부터 수술적 진단을 받기까지 약 7에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모비더티와 헬스케어 비용, 생산전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질환에 대한 인식을 향상을 함께 조기에 자궁내막증을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조직학적인 패솔로제가 확진이 돼야지 약물 치료나 이런 것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골반 내 명확한 병변을 확인을 통한 병변 중심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환자의 임상 진찰과 MRI나 소노그래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환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임상도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조직학적 확진 없이 영상 검사를 포함한 임상적 진단으로 조기에 자궁내막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증상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스메노리아나 펠빅 페인, 디스파리누니아나 업도멘 페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증상부터 해서 컨스티페이션, 렉탈 블리딩, 또 시스타이티스, 디스유리아, 바자이널 디스차지나 오바리 메스, 시스트, 아니면 페인이나 아니면 파이브로시스틱 브레스트 디지즈도 있고 포스트코이탈 블리딩, 백페인, 또 디프레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15세에서 55세 사이에 5,500여 명의 환자에서 자궁내막증을 진단받기 한 3년 전 동안의 주요 증상을 조사한 영국의 그 스터디에서 보면 보통 복부 및 골반 통증, 월경통 및 월경 과다, 성교통, 또 성교구 출혈, 난소 낭종이나 난임 등의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궁내막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 이러한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경우에 그 위험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궁내막증 학회에서도 자궁내막증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이렇게 문진표가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인 자궁내막증의 이제 증상들인 월경통이나 골반통, 성교통, 배변곤란, 또 배뇨통을 이제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겨서 뭐 수술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 전후에 본인이 체크를 하여서 그 통증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문제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증의 치료 접근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난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 위축으로 인한 물리적 장애, 또 배아 수용성 및 착상 능력을 저하시키고 국소 및 전신 염증 상태를 유발시켜 또 낮은 난소 예비력과 관련이 있어서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전진적인 난포 소실이 흔하게 관찰되며 이것이 미래의 임신 능력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력의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뭐 이 자궁내막증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입력 보존 치료에 대해서 적절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자궁내막증을 가진 가임기 젊은 여성에게 현재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점차 소실되는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지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할지는 환자의 선호도나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 치료 비용, 또 치료의 가용성과 환자 임신 계획 등 여러 가지 점을 환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환자와 함께 결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할 경우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접근은 난소 기능을 유의하게 저하시키는 것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난소의 예비력을 알 수 있는 지표인 AMH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수술 전과 후에는 이게 평균적으로 38% 정도 AMH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을 수술적인 치료 접근할 때 어, 그 난소의 예비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함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이 수술 후 2년 후에는 21.5%, 또 수술 후 5년 후에는 최대 50%까지 재발률이 발견이 되었고 또 재발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54%까지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또 평균 3회 이상 또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수술이 끝이 아니라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것이 자궁내막증 치료할 때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있고 재발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처음 수술하는 경우보다 난소의 예비력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소 예비력 지표인 AFC와 오바리언 볼륨을 이제 비교했을 경우 첫 번째 수술과 반복적인 리커런트 수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수치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됨을 보였습니다. 1차 수술에 대비 난소 조직도 손상시켰고 난소 예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임신율은 또 재수술의 경우에 1차 수술의 절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자궁내막적 수술은 또 조직할 수 없는 난소 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수술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수술적인 치료가 또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환자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큰 자궁내막종인 경우 또 자궁 주변 장기인 바울이나 유리너리 트랙에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이거나 낭종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또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먼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자궁내막증 학회의 자궁내막증 치료 알고리즘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자궁내막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이제 초음파나 패비 MRI 시행했을 경우 크기가 큰 자궁내막증이나 악성 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또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장 유로 폐쇄가 있는 경우에 가 있다면 뭐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 먼저 고려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음으로 임신을 먼저 고려를 해서 임신의 계획이 있다면 자연임신 시도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술 같은 거를 고려를 하고 임신의 계획이 없다면 장기적인 약물 관리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애슐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 1차 퍼스트 라인 치료로 비잔을 포함한 프로게스토젠과 또 경구 피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약제로는 GnRH 아고니스트와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강하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GnRH 아고니스트를 치료하는 경우에 이게 골손실 및 저에스트로겐 증상 예방을 위해서 고가 호르몬 추가 요법 처방을 고려하는 등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아직 그 근거는 좀 제한적이겠습니다. 다른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작용제로 호르몬 분비 조절과 자궁내막 조직에서의 항염증 작용을 통해 자궁내막 병변을 위축시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자는 자궁내막증 관련 골반 통증을 15개월에 걸쳐서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최소 6개월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비잔 복용 후에 치료 기간 동안에는 자궁내막종의 부피도 비잔이 41%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자궁내막종의 직경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40% 정도 감소시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환자의 난소 예비력 보존에 대한 또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난소 보존력 지표인 안티럴 폴리클 카운트에서도 6개월 정도 비단을 사용한 후에는 오히려 그 카운트가 사용하지 않는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AMH의 변화는 약간 감소한 듯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자궁내막증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AMH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자는 아주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 없이 안전적인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궁내막증 환자한테 비잔을 사용한 경우 한 달 이내에는 과다 출혈은 아니지만 약간의 스파팅이나 웨이트 증가나 아니면 유방통 같은 걸 좀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달, 3달 쓰다 보면 보통 그 증상들이 다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서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 없이 환자의 순온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로 비단을 투여했을 경우에 보통 2년은 21%, 5년 이내 50%까지 재발률이 높았지만 비단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재발률은 1.8%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수술을 비전을 최소 48주 동안 투여함으로써 자궁내막증의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 치료의 패러다임은 병변 중심의 수술적 접근 방식에서 수술의 최소화, 가입력 보전, 통증 경감 등 환자 중심의 장기간 약물 치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여 자궁내막증 치료 시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가 고려되어야 되며 수술적인 치료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비자는 자궁내막증의 1차 치료제로서 통증 경감뿐만 아니라 병변 크기의 감소, 난소 예비력 보존에 효과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분당제이 여성병원의 케이스를 제가 한 10케이스 정도 공유해보고 싶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작년 여의도에 있다가 2024년 3월에 다시 분당제일 여성병원에 와서 그때부터 올해 1월까지 비잔을 처방한 환자를 이렇게 모았더니 한 18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케이스를 이제 보고 조금 특별하거나 좀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 10명을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26세 싱글 분이었는데 이분은 싱가포르 대학생으로 현재 외국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평소 생리는 규칙적이었고 생리량은 많지 않았었고 생리통은 좀 뭐 심하진 않았지만 생리통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두 달 전부터 생리가 아닐 때도 좌측 골반과 엉치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환자분이 이제 휴학을 하고 정형외과를 국내 이제 방문해서 MRI 촬영을 했을 때 우연히 난소에 혹이 발견해서 본원에 이제 내원을 하였습니다. 내원시 촬영한 이제 초음파에서는 어, 양쪽 난소가 자궁에 이제 유착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왼쪽 난소에 이제 투챔버에 6.2 곱하기 3.9cm, 예, 호모제너스한 메스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종이 유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랩에서는 빈혈은 뭐 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로마 수치는 뭐 로우 리스크로 나왔고 CA125 수치가 80.7, CA929이 64.8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AMH는 7.64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게 네지네스의 경우 양쪽 아등에서 텐더니스가 있어서 유착이 조금 의심되었고 환자에게 자궁내막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혈액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치료 방법을 같이 모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병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본인은 이제 수술을 하기를 이제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AMH가 이렇게 낮지는 않아서 우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수술 시까지 뭐 한 2,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때 비잔으로 우선 통증을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비잔을 처방하고 환자가 3일 뒤에 바로 다시 내원하여서 본인이 이제 비잔도 시작했고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골반통과 아래배 통증이 더 심해져서 다리까지 통증이 심해져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술을 이제 많이 당겨서 아마 내원하고 2주 정도 안에 수술을 이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4년 5월 달에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자궁과 왼쪽 난소와 장이 유착된 소견이 있었고 이제 유착을 방해하니까 이게 초콜릿의 분비물이 나와서 자궁내막증 혹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포스테리어 쿨데스하게 이게 컴플리트하게 오블리터레이션 되어 있는 소변을 보여서 어, 굉장히 하체 쪽에 아마 그 전이된 통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착 박리를 하고 또 아직 싱글이었기 때문에 양쪽 나팔관의 페이턴실을 좀 확인을 하였고 유착 방지제를 사용하고 수술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환자 조직 검사 결과 자궁내막증 확인하였고 수술 후에 이제 루프린 치료하고 또 이제 비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루프린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접종하면서 이제 팔로우를 했었는데, 루프린 두 번째 주사 맞을 때 이제 내원했을 때, 갱년기 예선 때문에 리비아를 복용하고 다른 거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수술 전보다는 수술 후 골반통이나 하체 쪽 불편함이 80% 정도 호전되었다고 환자가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형외과나 NS 쪽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제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루프린을 3차례 쓰고 비잔을 처방하고 다시 5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 진료 이후 골반통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고 출혈도 없고 특별히 비잔에 대한 부작용 같은 증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이제 6개월이 지나서 포스트오피 이제 랩을 팔로우 했을 때 CA128과 99 수치도 다 정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비잔을 처방받아서 다시 공부를 마치러 싱가포르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치행한 초음파에서 자궁과 양쪽 난소 이렇게 다 괜찮은 소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5세, 결혼은 했지만 아직 분만력이 없는 환자로 이분도 이제 카자흐스탄 학생으로 이제 공부 중이었던 분입니다. 평소에 생리통이 되게 심했는데,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 뭐, 더 심해지거나 이러진 않아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고 하셨고, 한 달 전에 우연히 이제 검진해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난소 종양이 확인돼서 수술 및 임신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쪽 난소가 이분도 여전히 이제 자궁이 유착된 소견을 보였고 왼쪽 난소에 투챔버에 이렇게 자궁내막 쪽으로 의심되는 7 곱하기 4.7cm짜리 이렇게 메스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이제 랩에서는 어, 로마 수치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CA125와 929 수치도 104, 36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해외 거주 중인 분으로 이 또 로마 수치가 악성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비아가 심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달에 이제 복강경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양쪽 이렇게 난소랑 장이랑 자궁이 유착되어 있는 소견이 있었고, 장이 특히 이제 왼쪽 난관과 어, 복벽에 많이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빅 캐버티 안에 이렇게 엔도메트리얼 스팟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고, 자궁내막증이 맞아서 이제 양쪽 난소 시스텍토미 시행하고, 이분도 역시 포스테리어 후대삭에 많이 유착이 돼 있어서 그것도 박리하고 양쪽 난관의 페이턴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 후에 조직 검사 확인하고 루프린 3차례 시행을 하고 비잔 이제 이어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임신계획이 있는 상태여서 뭐 복강내는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잔을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임시도를 이제 권고를 한 상태였고 외래 마지막 추적 검사했을 때 CA125와 929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 상태고 로마도 로우스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음파에서 자궁과 양쪽 난소도 특별한 소견이 없는 상태로 지금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비잔 복용 6개월 마치고 임신 시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42세로 두 번의 자연만 하신 분이었고 이제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생리통이 뭐 이틀간 진통제 2알 정도 복용할 정도로 좀 있는 분이었고 생리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생리대를 어, 대형을 한 시간마다 1시간 미만으로 교체한 정도로 굉장히 메나라지가 심했던 분이었는데 2021년도에 난소에 이제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병변을 발견을 하고 비잔을 계속 복용 중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소 혹이 비잔을 복용해도 크기가 변화가 없어서 수술적인 상담을 위해서 본원에 이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원에서 시행한 이제 자궁에서는 비잔을 복용 중이기 때문에 내막은 얇은 상태였으나 1.83cm의 서브뮤커자 말미어가게 보이는 상태였고 오른쪽 난소는 괜찮았으나 왼쪽 난소에 엔도메트리오마로 보이는 6.3cm 정도의 병변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잔을 거의 한 3, 4년 정도, 3년 이상 복용을 했는데도 이 종양의 크기가 변화가 없었다고 하셔서 어, 이제 랩에서는 뭐 특별히 올라간 수치는 없었습니다. 로마도 저혈근이었고 CA128, 929 수치도 괜찮았고 AMH는 0.2로 굉장히 낮았으나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임신 계획은 없었고 또 그 약물에 반응 소견이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달에 내원에서 라파로스코피와 히스테로스코피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히스테로스코피에서 이렇게 서브뮤커자 마름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였고, 이제 왼쪽 난소에 자궁내막증 발견하고 또 작은 뭐 서브세로자 마이오마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제거하고 양쪽 난소 유착 방리하고 유착 방지제 인터가드 사용하고 수술을 이제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비전을 다시 이어서 시작하였는데 뭐, 뭐 수술 후에 이제 확인한 초음파에서는 내막에 마이오마가 없어져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고 양쪽 난소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우선 비잔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폐교시까지 우선 약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이제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케이스는 비잔만으로 난소 종양이 다 완전히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이 네 번째 케이스는 34세 싱글분으로 평소에 생리통과 성교통이 좀 있었던 분이었고 타병원에서 초음파상 양측 난소에 2.5cm 정도의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서 내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내원했을 때 오른쪽 난소에 투챔버에 2.6cm 6cm, 1.3cm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분변이 있었고 좌측 난소에도 1.8cm 정도의 크지 않은 이제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변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원했을 때 이제 폐벽 이지엠사 양쪽 이제 아드네사 텐던스가 뭐 좀 있었고 약간의 인듀레이션이 있어서 조금 유착이 의심되었으나 사이즈도 이렇게 종양의 크기도 크지 않았고 현재 뭐 특별한 이제 임신 계획 이런 건 없으셔서 우선은 랩에서도 로컬에서 시행할 랩에서도 특별히 증가된 소요는 없어서 비잔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잔을 복용하고 6개월 뒤에 방문했을 때 비잔액에 대한 특별한 불편함도 없었고 생리는 없는 상태여서 당연히 이제 통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이니셜 사이즈에 비해서 오른쪽 난소는 오히려 약간 좀 커졌나 이런 소견이었고 왼쪽 난소는 1.8cm에서 1.37cm로 약간 난소 종양이 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장 복용하고 6개월 뒤에 발견해 이제 추적 검사했을 때는 두 양측의 난소 종양이 다 사이즈가 1.8cm 또 1cm 미만으로 많이 감소되었고 이때 시행할 랩에서 뭐 CA125, 929 수치도 이제 잘 유지되어 있었고 AMH 수치는 1.9로 37세 정도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 뒤에 봤을 때는 오바리인 시스트가 엔도메트리오마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헤테로지니스하게 이제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쌌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었고 이제 또 다시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자궁내막증이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시스트가 모양이 변해서 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6개월 뒤에 다시 내원했을 때는 이제 결혼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 임신 계획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시행한 초음파에서는 이제는 전혀 뭐 특별히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자궁내막증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하고 임신 계획도 있어서 우선 비잔을 중단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잔 복용하기 전에 PMS로 아크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오히려 비잔을 복용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을 중단하면 혹시 다시 이게 심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중단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그때 한번 다시 수적 검사를 하긴 했는데 매달 생리는 비장 준다고 잘 했다고 하셨고 생리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진통제 하나 정도 복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난소도 이렇게 뭐 특별한 재발 없이 잘 보이고 있어서 빨리 이제 임신하시라고 하셨고 임신되면 오시고 임신이 안 되면 다시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도 24세 이제 이분은 아직 싱글인 분으로 생리통이 이분은 굉장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3일간 복용을 해도 약으로도 다 해결이 안 되도록 굉장히 생리통이 심했던 분이었는데 두 달 전부터는 생리통이 더 심해져서 타원에서 난소 종양을 발견하고 내원을 했습니다. 생리 전후의 골반통도 최근에 더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한 이제 초음파에서 오른쪽 난소에 이렇게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4.1cm짜리 이제 메스가 보였습니다. 시행한 랩에서는 뭐 로마 수치는 이제 저형으로 나왔으나 CA125 수치가 79.5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작은 내막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뒤에 내원했을 때는 난소 혹이 그렇게 변화는 없었고 계속 스파팅이 있어서 좀 출혈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생리통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했을 때 완전히 출혈도 조절이 되고 생리 통증도 없어졌고 종양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두 번째 추적 검사했을 때 난소혹이 이제 4.1cm에서 3.5cm로 좀 감소된 소견이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했을 때는 특별히 자궁내막증으로 보이는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랩을 팔로우업 했는데 뭐 AMH는 4.93으로 이렇게 낮아진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CA125 수치도 15.6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은 비잔을 더 6개월 정도 쓰고 다음에 다시 추적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38세로 자연분만을 한번 하셨고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는 분으로 생리통이 평소에 뭐 심하진 않았지만 좀 있었던 분입니다. 출산 후 시행한 초음파에서 좌측 난소에 2.3cm 이렇게 미스드 에코제닉한 메스 소견이 보여서 타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보는 타 과장님께서 자궁내막증으로 의심하고 비잔을 이제 추천해서 비잔을 복용을 이제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 복용하면서 이제 6개월마다 추적 검사 중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서비컬 모션 텐디스는 없었으나 우측 아데나스 쪽으로 약간의 텐도니스가 있었고 이제 처음 시행한 랩에서는 AMH는 0.7로 45세로 조금 낮아져 있는 소견이 있었고 다른 특별히 로마 수치나 CA125, 929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잔을 복용하면서 생리통을 이제 조절하기로 했는데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했는데 전혀 난소 종양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2.3cm였고 환자는 오히려 비전을 6개월 동안 복용하면서 생리통은 없었지만 자꾸 살이 찐다고 하셨고 자꾸 붓고 유방도 통증이 6개월 내내 계속 지속돼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이즈까지 줄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본인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게 뭔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은 수술적으로 좀 지켜보고, 만약에 수술 후에 비잔이 더 추가적으로 복용이 필요하면, 뭐, 미레나 같은 다른 이제 기구를 삽입해서 생리통을 이제 조절하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달에 복강 수술을 했는데 이분은 자궁내막종이 아니었습니다. 더머이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강에 특별히 유차 소견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성금지 소견이 있었고 양측 난소와 뭐 그냥 다른 골반 내 특별히 유차 소견이나 자궁내막종 이렇게 스팟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 수술 후에 패솔로지에서도 역시나 모노더머 시스티 테라토마가 나왔고 환자한테 이제 설명하고 비잔을 중단했고 이분이 둘째 계획이 없어서 이제 생리통 때문에 또 선거증 소견으로 바로 외래에서 수술을 한 달째 이제 미레나 삽입을 이제 시행하고 현재는 미레나로 생리통이 조절한 상태로 6개월마다 이제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어, 어,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봤을 때 미레나가 잘 들어가 있었고 양측 난소도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는 32세 아직 버진인 분으로 이분이 2014년도에 차병원에서 양측 자궁내막종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은 현재 없지만 피곤할 때 골반에 통증이 생기고 코로나 감염 이후에 간헐적인 부정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검진 차원에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자궁 내막에 이렇게 1.6cm 정도의 폴립 소견이 보였고 엔도메트리얼 폴립 소견이 보였고 오른쪽 난소에 3.7cm 정도의 자궁 내막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왼쪽 난소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랩에서 AMH는 뭐 7.16으로 뭐 낮아진 소견은 없었고, 다른 이제 로마 수치나 CA929이나 125 수치도 이렇게 높아진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비잔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했고, 환자분 뭐 우선 비잔으로 한번 복용을 하면서 추적 검사 해보겠다고 해서 비전 복용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뒤에 봤을 때 뭐 비잔 때문에 약간의 스파팅이 있었지만 다른 거 불편한 거는 없었다고 하셨고 초음파에서 내막의 용종도 더 커지고 오른쪽 난소 혹이 4.1cm로 크기가 더 증가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비잔도 효과가 좀 미미하고 자궁내막 증과 또 내막 용종 때문에 라파나 히스테로스코피를 같이 시행하길 원해서 수술 후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히스테로스코피로 이제 내막의 용종을 제거하고 복강내에 봤을 때 왼쪽으로 특히나 장과 나팔관과 난소 쪽 유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난소도 자궁의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다 유착 소변이 있었고 이렇게 레드 스팟이 다 산재해 있었고 또 오른쪽 난소는 자궁내막 쪽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유착 박리를 하고 난소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양측 출발 페이턴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착 방지제로 인터가드를 사용하고 이제 수술 종료하고 패솔로지는 엔도메트리얼 폴립과 엔도메트리오시스로 나와서 우선은 결혼식까지 비잔으로 이제 증상 조절하고 재발을 방지하자 해서 설명해서 비잔 치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3개월 뒤에 봤을 때 뭐 비장에 대한 순도는 좋았습니다. 수술 잘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팅이나 뭐 골반 통증 이런 것 없이 괜찮았고 자궁 내막에도 용종도 없는 상태였고 양쪽 난서도 괜찮아서 6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케이스입니다. 37세로 두 번의 자연만역이 있는 더 이상 분만 계획이 없는 여자분들 분이었고 생리통이나 뭐 이런 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원에서 우연히 우측 난소에 12cm 거대의 종양이 있어서 수술 상담에 내원하였습니다. 최근에 빈뇨 증상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왼쪽 난소에 12cm짜리 자궁내막종으로 의심되는 휴지 메스가 있어서 또 더 이상 이제 분만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단일복강경 수술을 하였고 이게 자궁의 앞에 종양이 있어서 이게 아마 방광을 눌러서 빈뇨가 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 조금 맞았고 시스테토미 시엠하고 이렇게 유착 방지제를 사용해서 수술은 종결하고 바로 외래 일주일 후부터 비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비잔 복용하면서 3개월 추적 검사를 하였는데 그분은 특별히 뭐 생리도 없었고 생통도 불편감 없다고 했지만 오른쪽 난소 수술했던 부위에 4cm 정도의 자궁내막증이 재발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니셜로는 이제 랩을 시행을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했었는데 로마 수치를 추적 검사를 했었지만 뭐 특별히 증가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A125 수치도 17.7로, 17.2로 낮은 상태였고, 그래서 우선 비단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 봤을 때 다행히 사이즈가 2.57cm로 좀 감소되는 이제 소견을 보여서 다시 비단 먹으면서 6개월 뒤에 봤을 때는 더 사이즈가 감소되고 줄어드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4cm까지 감소가 되었고 AMH도 2.5로 이렇게 낮아진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우선 비자는 쓰면서 계속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케이스는 29세의 싱글립 분으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에서 또 우연히 난소혹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권고받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내원하기 10일 전부터는 밑 빠지는 느낌도 생기고 또 로우 백페인이 굉장히 심해졌고 생리 후에도 아랫교 통증이 이제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원시 시행한 초음파에서 오른쪽 난소에 5.3cm 정도의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자궁과 유착소변이 보였고 왼쪽 난소에는 좀 2.6cm짜리 좀 믹스드 에코제닉한 또 메스가 소견이 보였습니다. 서비컬 모션 텐던스 좀 심했고 그리고 양쪽 아덴서 텐던스도 있고 자궁이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약간 PID가 의심돼서 뭐 염증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였고 랩에서는 이제 AMH가 1.79로 조금 낮아진 소견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수치는 로우 리스크였고 CA125 수치도 82.3으로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생제 치료 후에 통증이 많이 조절이 돼서 어, AMH가 조금 낮은 상태여서 우선은 약물 치료하면서 한번 추적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뒤에 봤을 때 비단 쓰면서 봤는데 오히려 난소 종양이 더 사이즈가 커졌고 로마 수치는 여전히 로우 리스크였으나 CA125 수치랑 929 수치가 255에서 352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양도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우선은 수술적인 치료 후에 약물을 다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을 때 자궁과 양쪽 난소와 장이 완전히 한 덩어리로 유착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장 사이에 엔도메트리오마로 의심되는 한 3cm 정도의 장 사이 병변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맞았고 양측 이제 오바리 시스텍토미 시행하고 표면의 엔도메트리움 스팟도 확인하고 아직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튜바 페이턴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차 방지제를 사용하고 장에 있는 병변은 수술적인 제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환자한테 설명하고 약물로 이제 추적 검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는 자궁내막증으로 나와서 루프린 3제 사체라 주사를 맞고 바로 비잔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잔 쓰면서 오게 대해 추적 검사했을 때 뭐 특별히 이제 생리도 없고 비잔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 상태였고 통증도 뭐 많이 전혀 통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양쪽 난소랑 그리고 자궁도 특별한 소견 없어서 이제 수술 후 6개월 차인 아마 6월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혈액 검사는 다시 추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29세 이분은 결혼을 하지만 아직 임신력이 없는, 분만력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었고, 2022년도 2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자궁내막증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 비잔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신 계획이 있어서 2024년 1월 달에 중단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생리를 하고 있는데 생리통이 좀 심해졌고, 그리고 비잔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면서부터 배변혈이 보여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병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특별히 난소에 자궁내막증으로 보이는 병변은 없었고 난소가 자궁에 조금 유착소변이 의심됐지만 특별한 병변은 보이지 않아서 우선 임시 계획이 있으니까 임신도 하면서 우리가 추적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계속 배변열이 있어서 이제 차병원을 내원하여서 시행한 대장 내시경에서 디스탈 시그모이드 콜론과 프록시멀 렉탈에 자궁내막증 인베이전 소견이 있다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한 달 뒤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AMH는 3.96으로 다행히 나쁘진 않았고 CA125와 929 수치가 216
37까지 증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은 뭐 이렇게 제거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우선은 진단적인 복강경 수술을 하고 양쪽 난관도 임신이 시도를 하는데 혹시 막혔는지 확인해보고 장면을 수술시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진단적 복강경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달에 시행을 하였는데 이렇게 자궁과 장과 양쪽 난소가 완전히 다 유착이 돼 있었고 특히나 포스티리어 쿨데스하게 이렇게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어블리테이션 돼 있어서 아마 시그루드 폴린과 렉탈 쪽으로 이게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이제 인베이전 된 소견이 이것 때문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차 반일을 해주고 그리고 작은 금종도도 떼주고 난소도 이제 유차 방리하고 양쪽 난간에 투바 페이턴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오른쪽 난소에 자궁내막증은 아니었고 헤모리지 시스트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유차 방지제를 사용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에서 오른쪽 난소 혹은 그냥 헤모리지 시스트로 나왔고 그리고 유차 밴드 그리고 금종 이렇게 소견이 나와서 우선은 수술 후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제가 권고를 하고 임시 시도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루프린 주사를 3차례 맞고 비잔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약물 치료하니까 뭐 배변 또 배변하는 이제 완전히 배변혈이 없어졌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했을 때 비잔은 이제 3개월 복용한 상태였는데 CA125나 910 수치가 정상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비잔을 더 처방하고 그 정도 약을 먹고 그다음에 끊고 바로 임신 시도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케이스까지 다 마쳤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잔을 1년 이상 장기 처방하고 싶은데 환자를 설득하기가 어렵네요. 선생님만의 환자 판단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환자가 생리통이나 뭐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비잔을 복용하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뒷담을 호전내면 다행히 이제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복용할 때 이 약에 대한 포비아나 걱정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처음 한 달간 스타팅이나 뭐 아니면 유방돈이나 체중 증가가 뭐 한 2%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다 설명을 하면 환자가 거기에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약이 뭐 유방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 호르몬제를 하면은 환자들이 혹시 유방 뭐 자극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보통 1년 이내에 특별히 부작용은 한 달 이내에 다 부작용은 없어질 거라는 상담을 하면 환자들이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시작하면 또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은 사오 45세 정도 되는 환자가 있는데 비잔을 계속 복용하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 제일에 2024년 3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선생님들이 계속 쓰고 비단을 계속 유지하는 환자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많았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예전에 선생님은 그냥 비자만 처방하고 특별히 피 검사나 이런 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AMH나 이제 로마 수치나 CA125, 99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AMH가 뭐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환자들 설명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40세 이후에는 보통 비잔 쓰게 되면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환자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해요. 그런 부작용이 다 미세하게 다 호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A매치가 너무 아니면 30대 후반인데도 A매치가 낮은 환자들은 그런 이제 저에스트로겐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증상들이 다 호소를 해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하고 저는 비잔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병변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미레나로 교체를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해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미래나 또 원치 않는 사람들 그냥 자는 비잔이 뭐 특별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잔을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게 환자한테 이렇게 선택 사항을 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시간,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